저는 올해 68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는 꽤 됐고 지금은 시골 외곽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고요. 마치 낡은 공장 하나가 산자락에 혼자 버티듯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텔레비전도 잘 나오지 않는 집, 전기도 가끔 끊기는 이 집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오직 피아노뿐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자식들도 도시로 떠났고 손주들 생일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연락이 없는 건지 피하는 건지 이젠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 역시 그들에게 더는 전화를 걸지 않으니까요. 과거 무대에서의 사고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히 연주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나라는 사람 자체가 뒤틀려 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저 말 없는 노인으로 불립니다.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장날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가끔 누가 지나가다 제 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고개를 돌릴 뿐이죠. 거기 강 선생 아직 살아있어. 슈퍼 앞에 모인 동네 어르신들 틈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잘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느샌가 그렇게 돼 있더군요. 처음엔 어색해서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는데 몇 번 허공에 인사만 하고 나니 저쪽도 이젠 그냥 모른 척 지나갑니다. 옛날엔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다며? 무슨 교수였대? 서울 어디 방송에도 나왔다던데? 장날이면 뒤에서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저한테 다가와 직접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노 소리만 가끔 내 집에서 들릴 뿐 저는 마을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경로당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가 제 집 앞에서 공을 차다 창문을 깼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찾아왔더군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창문값은 꼭 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두 번 정도 속으로 말했지만 입 밖으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인사를 몇 번 더 하고는 돌아갔고 그날 밤 제 집 앞엔 새 창틀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귤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슈퍼 앞에서 또 들리더군요. 그 집 아저씨 말 안 해. 눈빛도 무서워. 누가 그러더라. 혼잣말하면서 피아노 친다던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라면 한 봉지, 우유 하나를 계산하고 돌아섰습니다. 말없이. 그게 비록 누구에게 들리지 않아도 저는 제 방식대로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제가 사는 집의 구석엔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할 때 쓰던 건반이지만 지금은 여기서 저와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건반 몇 개는 삐걱거리고 페달은 눌러도 제자리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그 앞에 앉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습관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삶의 의미인지. 공장 한 구석에 낡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중고 피아노. 12살 생일날 어깨에 앉을 듯이 기뻐하며 두 손으로 쇼팽의 발라드를 치던 그 시절 그게 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피아노 앞에 앉지 못합니다. 아니, 못 앉는 게 맞겠네요. 손끝은 아직 움직이는데 음악이 나오질 않아요. 건반을 누르면 소리는 나지만 그 소리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피아노는 저를 사랑한 악기였고 제가 삶을 바쳤던 유일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피아노가 저를 외면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피아노도 저도 소리 내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어느 날부터인가 손끝이 자꾸 간지러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왠지 모르게 그 의자에 앉고 싶어졌어요. 그럴 땐 저도 모르게 건반 위에 손을 얹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까봐. 아니, 시작해놓고 또 망가질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계속 이 자리로 붙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장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손끝이 다시 움직이게 될 줄은. 그것도 아주 뜻밖의 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늘 그랬듯 제 삶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밟는 발자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기척. 이 작은 마을에서 누가 내 집까지 일부러 찾아올 일은 거의 없었기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예순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제 집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눈을 맞추는 사람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혹시 여기가 강민재 선생님 댁 맞으시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숨을 고르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을 문화행사에서 노래를 맡게 됐는데요. 반주자가 필요해서요. 동네 어르신께 여쭤보니 선생님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혹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본능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고개를 젓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단호하게 들려 말한 저조차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거두지 않고 한 박자 쉬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작은 종이 쪽지를 남기고 그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종이를 책상 위에 던져두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그날은 건반 하나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예전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연 연습 도중 저를 믿고 맡겼던 아이. 선생님, 이번엔 제가 자신 있어요. 그 아이도 그렇게 말했었죠?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쪽지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는 걸지 않았지만 손이 자꾸 쪽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행사 전날 저는 조용히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몇 명의 어르신들이 노래를 맞춰보고 있었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지휘하듯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그녀는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주자님, 오늘 리허설이에요. 자리 준비해 둘게요.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무대 구석에 놓인 키보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올리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첫 코드를 눌렀을 때 몇 년 만에 음악이 제 몸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부르기 시작한 곡은 아주 익숙한 가곡이었습니다. 보리밭. 천천히 흐르는 멜로디 위로 그녀의 목소리가 얹혔고 저는 조심스럽게 반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리허설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꼭 와주실 거죠? 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제 걸음은 처음으로 아주 조금 가벼웠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손끝이 괜히 간질거리고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어쩐지 그날은 면도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셔츠는 다소 낡았지만 깔끔한 걸로 골랐고 머리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니 좀 낯설더군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얼굴이 이런 표정이었는지 문득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335 모여 행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식을 걸고 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나르고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무대 근처의 삼각의자에 앉아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서진 씨가 저를 발견하곤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어쩐지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 날씨도 참 좋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무대가 훨씬 근사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으며 키보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풀고 페달을 확인하고 숨을 고르며 대기했습니다. 무대는 넓지 않았지만 꽤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선이 신경 쓰였죠? 하지만 서진 씨가 마이크 앞에 서서 첫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 낯선 공간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특별한 분과 함께 합니다. 어쩌면 이 마을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선물이랄까요. 피아노 반주는 강민재 선생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색한 박수, 익숙하지 않은 환영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진 씨가 처음 부른 곡은 동백 아가씨였습니다. 낡은 키보드의 음색과 그녀의 담담한 음색이 겹치며 작은 회관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고 어르신들은 손뼉을 무릎에 얹고 따라 불렀습니다. 그 작은 화음 속에서 저는 오래전 무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불빛이 강하게 내리쬐던 콘서트홀이 아니라 바람이 새어드는 작은 창문 옆에 이 무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던 겁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동안 서진 씨가 제게 살짝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죠?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무대가 무섭지 않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녀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감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마을회관 앞 평상에 모두가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 함께 앉았고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서울에서 피아노 하셨다며? 아까 반주 들으니 손이 아주 살아있던데 어디 안 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몇십 년 만에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서진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가끔 제 표정을 살피듯 곁눈질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문득 오늘처럼 피아노를 친 게 얼마나 오래됐나 생각했습니다. 단지 건반을 눌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음악을 나눴다는 의미로요. 손끝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아직도 그 무대의 공기가, 박수 소리가, 그리고 서진 씨의 웃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죠? 피아노 위에 손을 얹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구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달라진 건 이제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지는 손끝에 더는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연주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마을 문화센터에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 어귀 오래전 떠났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아버지, 그 아이는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돼 있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5살 때
고사리 손으로 제 바지자락을 잡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차갑지 않게 말했지만 따뜻하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연 같은 거 하지 말고 요양원 가자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와서 피아노라니. 동네에서 아버지 얘기 듣는 것도 이제 지칩니다. 그 말이 참 서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금 늦게 피아노 다시 치기 시작했을 뿐이야. 누구 민폐 끼친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음악이 뭐라고 가족도 다 놓치고 나랑 엄마까지. 아들은 끝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자식한테 외면받는 아버지가 된 걸까? 아내는 오래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 후 더 이상 피아노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아버진 늘 피아노가 먼저였어요. 그 말이 언젠가 아들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았거든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아팠던 날 저는 병원 대신 공연장에 있었고 졸업식 날도 악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를 보며 아들은 어쩌면 그런 제 모습을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느꼈나 봅니다. 아들이 왔었어요. 그래서요. 요양원에 들어가래요. 그게 맞는 나이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민재 씨가 여기 있어주는 게 참 고마워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요. 그녀의 말이 참 오래 울렸습니다. 누구 하나 날 필요로 한다는 것, 누군가 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이토록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그 밤에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흐르던 멜로디가 제 귀에 닿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그건 자식에게 다 전해주지 못한 마음이었고 아내에게 미처 남기지 못한 사과였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제 시간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조금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었죠. 말수가 많지 않았던 저는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가끔 불쑥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게 참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 문화센터 뒤편 정자에 둘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함께 앉아 있으면 말 없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조금 깨문 채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했어요. 몇 년 됐는데 동네 사람들한텐 아직도 남편 출장 중이라고 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한텐 얘기했어요. 처음엔 많이 화내더라고요. 저보고 나이 들어 왜 창피한 짓을 하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건가요? 그냥 더는 참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참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요, 민재 씨.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 같은 여자한테 누가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저도요.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우리 둘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그 자체로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옆에 핀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센터 어르신 중 한 분이 그녀에게 넌지시 물으셨대요. 서진 씨, 남편분은 언제쯤 귀국하세요?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냥 돌아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수업도 잘 진행했지만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버렸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괜히 짐작이 되어서요.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민재 씨가 있어서요. 그게 큰 위로예요. 정말로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는 혼자 두지 말자. 누군가를 곁에 둔다는 게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가끔 내 인생이 정말 끝까지 혼자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재 씨를 만나고 나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말 실례일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오래 혼자 있다 보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고 싶네요. 그녀는 제 손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고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조금씩 감정이 녹아들었고요. 서진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도 더 당당하게 말했고 이제는 남편에 대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가 내 얘기를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재 씨 앞에선 마음이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서로를 믿기 시작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이 조용한 마을의 시간 속에 또 하나의 온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서진과의 거리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건 아닌데 눈빛이 자주 엇갈렸고 서로 웃을 타이밍도 달라졌어요. 그녀가 자꾸 혼자 정리하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그럴 때마다 괜히 괜찮은 척 공구 하나쯤 들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알 것 같기도 또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것인지 내가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를 잃은 건지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날 멀리하려는 걸까? 그날 저녁 공장 안은 조금 더 조용했고 아이들도 일찍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서진 혼자 연습실 한쪽에서 피아노 건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커튼을 정리하는 척
창문 먼지를 닦는 척하며 그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문득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이제는 상관없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들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얘기 민재 씨랑 나눈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저도 다 들어요. 이혼했단 말 누구에게는 한낱 사실이지만 저에겐 부끄러운 낙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민재 씨 앞에만 서면 그게 자꾸 부끄러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 부끄러워할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런 날 받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담긴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재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이 마음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피아노 위에 먼지가 살짝 흩날렸고 바깥에서 바람 한 줄기가 창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온기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창한 고백도 화려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둑한 연습실 한쪽에서 서로의 체온을 조심스레 확인하는 아주 조용한 입맞춤. 그녀의 머리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대졌고 저는 말없이 그 손을 품에 안았습니다.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는 울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잊고 있던 선율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슴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조용한 온기가 저를 참 오랜만에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서로가 가까워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시선이 머물다가 스치듯 부딪히고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진이었고 나는 여전히 민재였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이번 봄 음악회 같이 준비해 볼래요? 봄 음악회? 마을 주민들이 매년 작게 여는 축제였고 사실 저도 예전에 몇 번 구경만 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준비하자는 그 말이 어쩐지 특별하게 들렸어요. 저야 영광이죠.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겨울 내내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음악회 준비는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노래 연습을 하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종이꽃을 만들어 무대 장식을 도왔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조율하고 간단한 반주곡을 새로 짰습니다. 서진은 무대 꾸미기부터 프로그램 순서까지 일일이 챙기느라 늘 분주했지만 가끔 피아노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 손끝이 여전히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괜찮을까요, 서진 씨? 내가 다시 무대에 서도? 저는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민재 씨는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시 걷기 시작한 거 저 다 봤어요. 그 말에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 음악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장 한 켠을 빌려 마련한 무대는 아주 소박했어요. 수건으로 만든 깃발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손수 그린 포스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이라 해봤자 접이식 의자 몇 줄에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무대는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오늘도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며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민재 씨와 제가 함께 준비한 노래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살짝 두드려 봤습니다. 여전히 삐걱대는 건반, 오래된 페달?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 위로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계절 동안 우리가 겪어온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조심스런 기대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반주를 마쳤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아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서진은 마이크를 살짝 내려놓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랑 함께 살아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관객들은 환호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박수가 무대 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대는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박수도 필요 없다는 걸, 단지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피아노 위에 흩어진 악보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도록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도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서진은 그 바람을 따라 제게로 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의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피아노 앞에 앉아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리던 저에게 사랑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인 줄만 알았던 세상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삶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손을 꼭 잡을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따뜻한